오늘은 2015년 2학기 첫 번째 오프 수업 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매주 토요일에 오프 수업이 열립니다. 그런데 매 학기 첫 번째 시간은 대부분은 그 학기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 안내하고 그다음 교육과정 안내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선생님처럼 공부하고 계신 분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학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중에 이번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수강하실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학기의 주요 일정 안내 드려서 미리 계획 세우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여러분 학교 들어오시기 전에 다 찾아보셨던 화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학교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고, 여러분이 지금 재학하고 계신 학부는 한국어학부. 이 한국어학부가 뭐 하는 곳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하는 곳이에요? 교원 양성.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부입니다. 한국어 교원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한국어 교원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사람이다. 누구에게? 외국인에게 라는 말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재외국민, 또 어떤 분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한국어 교원입니다. 그게 이제 국어교사하고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죠.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구사하는 그런 외국 국적 가진 사람들도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릴 때부터 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국적 중심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해외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매우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일단 이 외대 울타리 안에만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재학하고 계시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와 캠퍼스를 같이 쓰고 있는 외국어대학교가 있죠. 근데 외국어대학교 안에는 학부, 사범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1974년부터. 그래서 그 학부가 있고, 대학원 보면 대학원은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죠. 일반 대학원이 있고, 교육대학원이 있고, 또 교육대학원과 같은 특수대학원 중에 국제지역대학원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모두 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일반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는 전공이 있고, 그리고 국제지역 대학원의 한국학과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이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또 교육대학원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있을까? 정말 많은데요. 이 외대 울타리 안에만 해도 우리 학부에 지금 이번 학기에 재학생이 780명이에요. 780명이고 외대 일반 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에
제가 지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 외대 일반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박사 과정이 100명. 그러면 석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수백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국제지역대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교육대학원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 학교, 그 교육기관 울타리 안에서만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 전체는 얼마나 많겠어요. 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오프대학에 이 전공이 있습니다. 이제 국어국문과를 없애고 이 한국어 전공으로 과를 아예 바꾼 학교들도 지방대학교들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국문과 졸업생들이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교육과정을 바꾼 학교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한국어 교육이라는 영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크게 공간적으로 보면 국내 활동이 있고 이제 국외 활동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국내에는 시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네, 국내 안에서는. 국내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들은 여러분이 이제 어학당이라고 알고 있는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곳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여기가 이제 벌써 110년, 120년이 됐으니까요. 네, 거기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1990년대 들어서 서울 시내 안에 있는 많은 대학교들이 마구마구 그 한국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학위 과정을 열었고, 지금 현재는 웬만한 대학에 다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에 다 있어서 가장 많은 한국어 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그런 곳이 있고, 두 번째는 사설 학원들이 있습니다. 사설 학원들 대표적인 곳이 뭐 시사, 영어사, 거기도 이제 한국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국어만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누구죠? 다니엘 헤니 이런 사람이 한국어를 처음 배운 것도 학원에서였거든요. 한국어만 가르치는 학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홍대 앞쪽에도 있고, 그다음 강남 압구정동에도 있고, 네, 이런 곳이 좀 제법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학원들이 몇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이주민들. 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원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어 교원, 그리고 뭐 한국어 지도사,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어 지도사는 한국어 2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3급 또는 자격증 아직 못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점차 한국어 지도사라는 그 직업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공으로 한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공자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수로 그 공립학교의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미국의 뭐 일반 공립학교의 ESL 교사처럼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에도 이제 한국어를 제2 언어로 학습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교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 수는 굉장히 적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매우 또 더 적은 수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이런 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좀 있죠. 네. 국내 시장은 이제 이 정도고요. 해외 시장을 보면은 해외 시장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곳은 교포 대상이에요. 우리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글학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글학교라는 곳,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곳에도 한국 학교가 있습니다. 네, 오세아니아 주에도 있고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주한 지 오래된 그런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국공립 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교사들이 좀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교육기관 이외에 학원들이 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선발해서 해외로 파견하는 그런 교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을 보면 굉장히 일자리가 많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뭐 전 세계가 한류 열풍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홍보들을 하고 있죠. 네,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어떤 나라에 가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특히 우리와 교류가 그렇게 많이 없거나 한국인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국가에서는 이제 신기하게 보는 거죠. 한국 사람인가 봐. 한국 사람이냐? 사진 찍자고 하고요. 사인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 한국 사람하고 사진 찍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 노란 머리에 파란 눈만 보면 다 미국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 받고 이랬던 것처럼 이제 한국인이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것이 아직은 우리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기에는 아직 시장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단계거든요.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국어를 배우기까지는 단계가 굉장히 많이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뭐 한국 노래, 드라마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것, 패션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로 갔다가 거기에서 더 가면 한국에 대한 지식 습득, 한국은 어디에 있는 나라고 이 나라는 역사가 어떻게 돼 있나, 뭐 회사들은 어떤 게 있나, 이런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내가 그 사회를 어떤 내 인생의 중요한 그 목표로 삼게 될 때 사실은 언어 학습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뭐 지구상에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이제 한류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 드라마의 보급 그 루트를 따라서. 실크로드가 아니고 이제는 드라마 이동 루트예요. 그래서 그 대장금이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대장금 2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팔아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영애인가 그 사람 데리고 지금 다른 드라마를 하나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장금의 흐름도에 따라서 한류 열풍이 일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어 교실까지 이 사람들이 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우리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있는 대장금이 한 바퀴 돈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아직은 일부라는 거죠. 일부. 네.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이 길로 들어선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똑같은 한국어 교원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어떤 한국어 교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네. 다 한국어 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인 한국어 교원 이것만을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좌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좌절을.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의 그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자기의 로드맵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진로 계획, 이걸. 진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졸업하고 나서 바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졸업 후 1년, 2년일 수도 있고 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 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한국어 교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교의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다른 학교가 아닌 이 사이버 외대의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소개를 드려서 여러분이 좀 더 차별화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 계획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기에요. 제일 위에 학부 소개 보면 제일 먼저 이런 영상이 나올 거고 아래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한국학부의 선언이에요. 한국학부의 선언은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학부의 존재의 이유예요, 사실은. 네, 이 학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저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을 우리는 양성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해외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 보급에 기여하겠다. 네, 이런 포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학습자의 언어권별 교육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 타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우리 학부가 설정한 특성화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한국어만 잘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만 잘 알아서는 상호작용이 안 되죠. 일방적인 교육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아셔야 되고 상대방은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느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른 언어라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학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권에 따라서 문화권에 따라서 또 다 다르거든요. 네, 영어권, 뭐 일본어권, 중국어권, 더 나아가면 뭐 베트남어권, 네, 아랍어권 다 다르겠죠.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사는 더 많은 자기만의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춰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내려오면 교육과정이 아래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OT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학년 구분이 있지만 사이버대는 사실 학년 구분은 무의미하다. 네, 어느 학년 거든지 내가 먼저 들을 수가 있다. 학기 구분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학기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2학기 교과목 중에서 학년의 구분 없이 사실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의 흐름을 보면 일단 저학년 것이 고학년 것보다는 기초 과목이고요. 그리고 2학기 것보다는 1학기 것이 더 기초 교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1학기 때 기초를 다 했단 말이야. 난 1학기에 과목을 들을 권한도 없는데. 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과목은 우리가 2학기에 개설을 하고 있어요. 2학기에. 그리고 유사 과목을 1, 2학기 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저학년 거부터 보면은요, 지금 1학년 교과목 2학기 과목 중에 첫 번째가 기초 한국어 문법이라는 교과목이 있어요. 기초 한국어 문법. 네, 이 기초 한국어 문법은 말 그대로예요. 한국어 문법인데 한국어 문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 여러분 중에 국어국문과를 나오셨거나 국어교육과를 나오신 분은 이게 무슨 대학교 공부야?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네, 주로 한국어 문법 용어에 대한 개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 문법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과목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여러분의 전공은 정말 너무나 다양합니다. 네, 이공계, 공학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학도도 있고, 네, 건축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병원에 있다 오신 분도 계시고, 네, 인문학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네, 이 심장이 덜덜덜 떨리고, 한국어는 한국어인데 이게 한국어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의 추세는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학부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어는 구사할 줄 알지만 문법적인 용어를 정말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문법적인 이론으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학 부설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가르칠 때도 문법 용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문법 용어 가르치지 않고 표현 중심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을 잘해도 명사, 동사, 뭐 현재 진행 뭐 이런 걸 몰라요. 네, 그런 말은 사용할 줄 알지만. 네, 그래서 저 교과목은 한국어 문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네, 그런 교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본 일이 없다, 나는 문법 용어를 모른다 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뭐 문법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죠. 네, 그런 분은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학점을 잘 따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거 도전하시고, 네, 나는 이쪽 인문 쪽, 특히 언어 쪽 전공이 아니었다, 난 모른다, 이런 분들이 저 과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초 교과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말소리. 말소리니까 어려운 말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말로 의문론이에요. 한국어 의문론. 네, 그래서 한국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한국어의 의문체계, 음절 구조,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억양에 따라서 어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이런 한국어 소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이 교과목은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인에게 한국어 발음 교육을 시키고 싶다, 발음을 잘 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싶다, 네, 발음을 잘하게 하고 싶다, 나는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한국 소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만리포라고 쓰고 말리포라고 발음을 할까? 네, 이런 표기와 발음의 변화에 대한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교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과목을 들으신 후에
이 교과목을 들으신 후에 내년 1학기에 2학년에 있는 이 발음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을 들으시면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방법론을 들으면 발음교육에 대한 튼튼한 이론과 실제적인 방법 두 가지를 다 익히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흔히 그냥 우리가 세트 교과목이라고 얘기해요. 세트. 네, 두 개를 하면 그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다 학습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필이라고 돼 있죠. 네, 이 교과목은 1학기, 2학기에 다 개설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네, 기초적인 거고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전공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교과목이에요. 근데 이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니까 한국어 교육이라는 학문에 대한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실 다른 교과목들에 대한 안내가 저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과목 하나만 들으면 아, 한국어 교육이 국어 교육하고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한국어 교육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전공이구나.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내용들은 이러한 것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개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교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 우리가 졸업시험이라는 걸 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종합시험처럼 진행을 하는데 모든 교과목을 다 보지는 않고 지정 교과목이 있습니다. 뭐에서 출제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저거는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안 빠집니다. 네, 안 빠져요. 저거는 이 전공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항상 출제 대상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강의록 잘 챙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라도 복습을 할 수 있도록 mp3 파일을 다운로드를 꼭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 그 종합시험 준비하실 때 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전공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미리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 이걸 탐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 중에 내가 뭘 선택하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계획도 세우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교과목은 반드시 여러분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교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전선 중에 한국어 교육과 언어교수 이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름 풀이를 잘 해보세요. 이게 이제 언어교수 이론이잖아요. 언어를 교수하는 이론. 쉽게 말하면 외국어 교수법. 네, 교수학습 방법론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나 여러 방법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듣고 따라하게 하는 거다 라는 방법도 있고 아니다 언어를 가장 잘 학습하게 하는 것은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다. 네, 몸으로 익히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다.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그 능력을 활용해서 공부를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교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들은 얼마나 다양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 중에 한국어 교육에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네,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한국어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교과목은 이론 설명 그리고 그 뒤에 실제 수업 샘플을 여러분이 직접 보는 거죠. 네,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양한 교수 방법을 알고 싶다. 그것이 한국어 수업에서 또는 외국어 수업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알고 싶다
하면 이걸 한번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양한 교수 방법을 알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내가 실제로 외국인들을 가르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 어떤 방법의 선택은 물론 교사가 하는 거지만 교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근거가 있겠죠. 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가?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뭘 쓸까? 이건 뭘 가지고 결정할까요? 학습자. 그렇죠. 학습자의 특성이 있어요. 이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 때 가장 빨리 배울까? 학습자 요인이 있죠. 또 교수법을 선택할 때 네, 학습자 요인이 있어요. 또 주어진 상황 굉장히 중요하죠.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환경을 이야기해요. 교육 환경. 예를 들면 뭐 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교실에 뭐가 있는지, 또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교구가 얼마나 있는지,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교사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거요. 네, 크게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교수법을 선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번 학기 이 학생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을까? 이걸 고민할 때 여러분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어요. 저 교수 이론이.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 필수네요. 네, 전공 필수라는 얘기는 꼭 들으세요 라는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죠. 네, 뭐냐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입니다.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것이 한국어 기초문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외국어로서의 라는 말이 앞에 붙어있죠. 네, 한국어 문법은 같은데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은 국어 문법의 개념이 더 강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어는 문장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뭐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런 접근이었다면 이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즉 한국어 문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필요한 문법이 무엇이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주 다릅니다. 한국어 기초문법은 국어 문법적으로 접근한 거고, 이거는 완벽하게 외국어로 한국어 문법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가 좀 다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 이게 문법인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한국어 문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에요.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에 하셔야 하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인식의 전환인데요. 인식의 전환. 어떤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한국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그 외국인 학우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지금 머릿속에 한국어가 국어예요. 지금 국어예요. 국어인데 여러분이 앞으로 다뤄야 하는 한국어는 국어가 아닙니다. 국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봐야 하는 한국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마치 여러분이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를 접하는 그런 시각으로 한국어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국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한국어를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인식의 전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한국어는 주어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셔도 여러분은 한국어가 주어가 없어? 막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런 언어가 있어? 주어도 없고 동사만 가지고 얘기해. 이런 거 있잖아요. 가? 가. 가. 이거요. 그냥 그거 하나로 우린 다 얘기해요. 가? 그 주어는 있잖아요. 너 가? 이거잖아요. 가. 나 가. 그래, 그럼 가.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 되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말은. 네. 그런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인식을 이렇게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한국어는 국어가 아니고 외국어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는 외국어로 한국어를 교육할 때 문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래서 외국어로 한국어 문법을 교육할 때는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한지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 문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에 발을 담그면서부터 발을 뺄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일 거예요. 네. 문법과의 싸움이에요. 이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어떻게 입으로 말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많은 한국어 교원들이 날마다 고민하고 연구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배웠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모국어니까.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거죠, 외국인에게는. 그럼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이 한국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열심히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하는 대상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사이버대에서 공부할 때 요번에 이제 그런 질문 많이 올라왔잖아요, 밴디에. 교재를 사야 돼요? 대부분은 교재 없이 강의록만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강의록에 강의하는 내용이 다 요약이 돼서 나오니까. 그런데 이 교과목은 교과서가 있는데요. 교과서가 나와 있어요. 그 강의교획서에 들어가면 그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네. 네, 출판사는 커뮤니케이션 북스고요. 저자는 국립국어원에서 썼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은 뭐라고 할까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네? 이제 이슬람인들이 코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한국어 교원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실은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네, 이 책이. 그거 보고 마르고 닳도록 공부하거든요. 사실은 유사한 책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한국어 문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게 이제 최초로 나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이긴 해요. 그거는 저자가 백봉자 선생님이시고 한국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개정판을 사셔야 돼요.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보셔도 되고 이 책을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주교재가 이제 이거고 이것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양이 많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은 이북으로도 제공이 돼요. 그 어디 국립국어원에 들어가면 제공이 되는데, 근데 그걸 출력을 하시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중고를 하나 사시든. 네, 예? 커뮤니케이션 북스. 예. 네, 커뮤니케이션 북스. 여기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을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계 과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론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1학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교과목이 있어요. 이것도 연계되어 있는 교과목인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도 필수예요. 네. 왜냐하면 발음 교육론도 중요하긴 하지만 발음과 문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사실은 문법 교육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법 교육론이 필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 여러분은 문법 교육론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교육 실습 수강을 할 때, 그 다음에 졸업시험 여기에 모두 다 출제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법은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교과목 중에 의미화용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미화용론. 이건 이제 의미론과 화용론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이고, 네. 선택인데, 사실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영역별로 3영역만 빼고는 2과목씩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을 보면 1영역의 교과목이 저학년에 적지 않게 들어있어요. 보시면 여기 어문 규정도 1영역이고요. 기초문법도 1영역이고 한국어 말소리의 이해도 1영역이고 2학년 1학기에 어휘 형태론도 1영역이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도 1영역이고 의미화용론도 1영역이고 2과목만 들으면 되는데 1영역의 교과목이 지금 5개나 되죠.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 근데 왜 중요하냐? 1영역은 한국어학 영역이죠. 한국어학. 그러니까 한국어의 여러 가지 양상을 다루는 이론 교과목이에요. 국어기본법에서는 2과목만 들으면 된다라고 했지만 학부에서는 5과목을 열었어요. 왜? 네, 기초가 든든해야 집을 짓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려면 잘 가르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정말 잘 가르치려면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데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한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아니고 한국어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자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학점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3학년 70학점 중에 지금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5학점 들어야 되잖아요. 나머지가 남죠. 나머지가. 네. 네. 25학점 이나 남아요. 그러면 이 25학점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진로가 갈리는 거예요.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뭔가 부전공을 하는 거죠. 부전공은 우리 21학점만 하면 되거든요. 21학점만 하면 부전공이 돼요. 21학점. 예를 들면 뭐 중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이제 그 아세안 지역 학부가 있으니까 뭐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는,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하시든 뭐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것도 우리는 권장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려면 해외어, 외국어를 할 줄 알면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 특히 파견 교원으로 나가고 싶다. 근데 내가 그 지역의 언어를 안다. 그러면 거의 50% 이상의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를 할 줄 알면. 네. 그리고 또 해외에 안 나가더라도 학습자의 모국어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 학생하고 내가 상호작용을 할 때 내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외국어 대학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면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전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딱히 내가 부전공을 할 계획은 없다. 네, 너무 힘들다. 난 전공도 벅차다. 네, 그냥 나는 편하게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 가운데는 네, 45학점 이상으로 네, 전공 과목을 그냥 쭉 듣는 방법도 있어요. 나는 70학점 다 그냥 한국어 학부 교과목만 듣는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물론 이제 1학년, 2학년은 교양 학점을 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을 따로 해야 되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하겠다 라고 하시면 70학점 모두를 네, 한국어 학부 과목을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으시다면 1학년, 2학년에 있는 이론 교과목을 많이 들으셔라 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탄탄해지기 때문에. 네. 자, 이 의미화용론은 그 한국어학 영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왜 이 한국어학 영역 중에 의미화용을 선택으로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네. 한국어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어는 네,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어는 고맥락적 언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자, 고맥락. 맥락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언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반대가 이제 저맥락이에요. 저맥락적 언어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영어하고 한국어를 비교를 한다고 하면 영어는 어순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어순이 바뀌어요. 서술어가 앞에 나오고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래서 앞부분만 딱 들어도 아, 이거 질문이구나, 질문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영어는. 그런데 한국어는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런데 아까 우리 한국말은 서술어만으로도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뒤에 와요. 제일 뒤에 오고 질문도 끝까지 들어봐야 아, 이게 질문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분이 이렇게 얘기 계시는데 하셨어요? 예, 했어요. 잘 됐네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신다고 쳐요. 제가 그 중간에 들어왔어요. 두 분이 하셨어요? 네, 했어요. 잘 됐네요. 뭐가? 뭘 하셨지? 뭐가 잘 됐다는 거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두 사람만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뒤에 숨어 있거든요. 두 사람만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언어가 고맥락적인 언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고맥락적인 언어는 글자 그대로의 말과 속뜻이 달라요. 속뜻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회담을 했는데 저게 일본 사람이 사과를 한 거냐 아니냐, 거절을 한 거냐 아니냐, 이게 서로 해석이 달랐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직접적인 거절을 잘 안 하니까 완곡하게 이렇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안했을 때 하실래요? 해보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진짜 생각을 해보겠지? 그리고 나한테 결론을 얘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 맥락 국가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곧 결정을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맥락적인 언어에서는 의미 파악이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전달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그게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한국어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의미 활용적인 차이에 따라서 문법 표현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말이 한국어예요. 그래서 초급 이상의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사가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저 의미 활용적인 특성이에요. 의미 활용적인 특성. 사실 뭐 한 20년 전 한국어 교육에서만 해도 의미 활용론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다 초급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초급 수준 하면 한국말 잘하고 한국말로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비정상회담 이런 데서 정말 쟤네가 외국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 보시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어 수준, 즉 학습자들이 기대하는 자기의 한국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제 외국 대사관을 가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미국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 하러 가면 그 영사들이요, 한국말 안 했어요. 그리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비자 인터뷰 하러 오면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통역 쓰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된대,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사관의 영사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학연수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현지에서도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어학연수를 받고 창구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다 해요. 영어를 못해도 이제는 미국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어요. 다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미국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친구가 있으세요? 주소가 어떻게 한국에서 뭐 하세요? 예, 그러세요? 이러면서 인터뷰를 해요.
그만큼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의 중고급 수준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의미 화형론이에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 사람들이 왜 저런 속담을 저때 쓰는 거지? 왜 저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쪽 공부를 해요. 네, 이쪽 공부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교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론입니다. 어휘교육론. 교육론이 2학기에 나왔네요. 그럼 1학기 때는 이론이 있겠죠. 네. 교육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교과목은 1학기에 있는 어휘 형태론하고 연계가 돼 있는 교과목입니다. 어휘,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단어예요. 한국어 단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어휘 교육론입니다. 네. 우리가 문법을 몰라도 단어 실력만 있으면 의사소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단어만 많이 배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단어를 외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뭔가 원리를 알면 단어를 또 빨리빨리 확장해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도 그 어원 가지고 공부했었죠. 앞에 A, B가 붙으면 그게 무슨 뜻이다. 뭐 이러면서. 뒤에 ER이 붙으면 이게 사람이야. 뭐 이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한국어 어휘도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휘를 확장해가는 능력을 빨리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그 원리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어휘 형태로는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고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다루는 교과목이 어휘 교육론이에요. 네. 그 다음이 사형역 교과목 중에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사형역 교과목은 우리가 두 과목을 들어야 되죠? 두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형역이라고 돼 있는 교과목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돼요. 사실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번 2학기 때 개설되어 있는 이 한국 문화의 이해하고 1학기 때 있는 현대 한국의 일상 문화하고 그 다음에 1학기 때 있는 한국 문학의 이해 이렇게 지금 4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있는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이것도 사형역이고 그 다음 내년 1학기 때 개설이 될 한국 문화와 타문화의 이해도 사영역이에요. 역시 사영역을 많이 뒀죠. 많이 뒀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배들이 공부했을 때보다도 사영역 교과목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 문화가 도구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러 올 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진 않아요. 제일 처음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와요. 그리고 문화에 관심을 갖다가 그것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소양, 이게 중요해진 거고, 특히 해외에 가서 한국어를 교육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어 교육보다 한국 문화 교육을 하는 일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한국어가 아직 중요한 언어가 아닌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막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보다 한국 문화 수업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흥미를 유발해야 되니까. 흥미를 유발해야 돼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아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여러분이 2개를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한국사의 이해가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과정 1학기, 2학기 중에 지금 미개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 미개설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먼저 확정을 하고 교육과정이 이제 학교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컨텐츠를. 그래서 아직 못 만들었어요. 저건. 못 만들어서 내년에 개설이 아마 될 거예요. 내년에. 네. 그래서 미개설은 앞으로 열릴 건데 이번 학기에는 지금 없다. 추후에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한국사에 대한 거.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저 과목을 만약에 듣고 싶으시면 교양 과목에 있어요. 교양 과목에는 한국 역사 과목이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목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텐데 이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하나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정말 객관적인 역사인가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 한국사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하고 여러분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언어교사로서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역사관을 가진 그런 많은 외국인들을 의사소통의 장으로 끌어내고 그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한국사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네. 이게 사실 역사는 지난 것이기 때문에 네, 지난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네, 여러분이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교사로서 입 밖으로 내실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많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역사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네, 요 나라가 함께 할 때는 매우 민감하고 다 달라요. 특히 18세기, 19세기 역사에 대해서는 네 나라는 완벽하게 다른 인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실 때 잘못 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업을 망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요. 단초가.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역사 공부도 여러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시기의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어떤지, 네. 또 뭐 기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역사적인 인식은 어떤지, 독일의 경우는 어떤지, 뭐 일본의 경우는 어떤지.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역사를 알고 여러분이 이렇게 좀 여러분의 관을 세우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뿐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변 국가 학생들의 나라의 그 역사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 에어컨이 지금 가동이 안 돼요? 한번 볼까? 문을 다 닫으면 더우실 것 같은데. 돌아가는데. 잠깐만 여기 환기 좀 시킬게요. 네. 그 다음이 네. 대조 언어학이라고 있어요. 대조 언어학. 언어학인데 대조를 하죠. 대조는 하나 가지고 할 수가 없죠. 네. 무엇을 대조하는 걸까요, 저건? 무엇을? 외국어.
한국어. 네.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어떤 점에서 같은 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이 있는지, 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교과목이에요. 대조언어학. 근데 이 대조언어학을 잘 가르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조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외국에서 주로 연구가 돼서 영어학이나 뭐 일본학에서는 대조언어학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이 한국어학에서 대조언어학을 잘 가르치시는 분은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과목을 강의하세요. 이 대조언어학.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하는 그런 강의고요. 또 하나가 이 과목이 한국어 교육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까 문법에 대한 이야기 했죠. 한국어 문법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데 어떤 언어 현상이 이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외국인이 바라볼 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우리 왜 콩글리시 이런 게 나오죠? 네. 나와요. 왜 나올까요? 왜 우리는 콩글리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걸까요? 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언어를 수용을 할 때는 우리가 이미 이 필터가 있어요. 그 필터가 뭐냐면 모국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배워도 한국어의 눈으로 영어를 소화한다는 거죠. 한국어의 눈으로. 그래서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다. 이렇게 해도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한국어가 간섭을 하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모국어가 간섭을 하거든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어 배울 때도 똑같아요. 왜 중국 사람들은 저 발음을 못하지? 이유가 있어요. 중국 사람 하나같이 저 발음을 못하네?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김치를 못하고 김무치. 어떻게 김치를 발음 못해? 김무치 왜 이렇게만 되냐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모국어가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의 모국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학생의 한국어 학습 양상을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우리가 그 학생들이 어떤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고 있으면 첫 번째, 예측 가능해요. 아, 두 언어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구나. 예측 가능하죠. 예측 가능하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고안을 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서로 다르고 같은 걸 알면 네, 그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더 강점을 둬야 하고 어떤 점은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대조 언어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 더욱더 좋을 거고요. 이해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대조 언어학의 이론을 알면 다른 언어와 한국어를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한국어 표현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표현이 뭘까요? 네, 1학기를 보시면 1학기엔 뭐가 있냐면요, 네, 이해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국말로 표현을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세요? 말. 그리고 그렇죠. 문장. 그럼 뭐예요? 입과 손. 그럼 입으로 사용하는 말은 뭐예요? 소리죠. 이거 소리. 네. 그리고 이건 글이에요. 글. 그래서 이 표현 교육론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하기와 쓰기 교육론이에요. 말하기와 쓰기 교육론.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기, 한국어로 쓰기,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떤 언어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이 두 가지 기능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저 표현교육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교육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는 뭘까요, 여러분? 표현과 이해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는 이거잖아요. 언제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이해. 어떻게 이해해요?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죠. 네. 그래서 이해교육론은 읽기와 듣기. 네. 그래서 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은 언어의 4가지 기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4가지 기능에 관한 교육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이 표현교육과 이해교육에 관한 아주 개략적인 내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에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이 이 2개예요. 이 2개. 네. 그런데 문법 교육만큼이나 이 기능 교육은 중요하죠. 네.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을 안 하는 기관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능, 4가지 기능의 교육론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가능하면 2가지를 다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학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3영역을 또 28학점이나 들어야 되니까, 네. 이게 둘 다 3영역 교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이라는 교과목이 이번 학기에 개설이 됐어요. 네. 앞서서 이 한국어학부의 그 목표가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언어권별 한국어 교원을 우리 양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취지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과목이에요. 이런 교과목이 우리 학부에 3개가 있는데요. 네, 영어권이 있고, 그리고 네, 중국어권이 있고, 그리고 일본어권이 있어요. 네,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교과목은 대한민국에 우리 학교밖에 없어요. 다른 학교에 없는 교과목이에요. 다른 학교에 없는 교과목. 언어권은 다른데 내용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이 교과목의 목표는 여러분이 어떤 언어권에 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싶을 때 일단 그 언어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가서 한국어 교원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한국어 교육은 현황이 어떨까? 그리고 뭐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을까? 내가 중국인 학생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문화적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가 그럼 그 나라에 가서 교사가 되고 싶으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될까? 뭐 이런 그 언어권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그쪽 학습자와 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한 그런 교과목이에요. 그래서 언어권은 다른데 사실은 그 수업의 구성은 대체로 비슷해요. 대체로 비슷해서 3개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언어권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 정도 들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에 여러분이 졸업 후에 이제 나 이 학교에서 이만큼 공부를 했고 전공으로 졸업을 했으니 자격증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해서 주는데 자격증을 아무 학교에서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국립국어원에서 승인을 인가를 한 학교에만 그 졸업생들에게 이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그 국립국어원의 심사를 다 받아요.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아야, 과목 인증을 받아야 여러분이 졸업 후에 그걸로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데 이 세 교과목 다 인증을 받았어요. 인증을 받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어 교원에게 45학점을 요구를 했는데 세 교과목이 언어권은 다르지만 사실 교육 취지는 같은 거다. 근데 다른 3영역 공부를 안 하고 이 한국어 교원이 이거 세 개를 다 듣는다고 그러면 더 많은 공부를 할 기회를 뺏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듣게 권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권고사항이 내려왔고 학부에서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교육론을 안 듣고 저걸 들으시는 건 손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론을 많이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나는 45학점 이외의 과목을 다양한 언어권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45학점 안에 이 세 개를 다 들으시는 건 손해죠, 여러분에게. 네. 그러니까 45학점 안에서는 선택한다고 하면 하나 정도만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 언어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언어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해외 한국어 교육 실습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키시면 아마 교육 효과가 많이 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교육문법의 이해가 있는데 이건 아직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 한국문학교육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문학교육론. 문학을 어떻게 외국인에게 교육할 것인가. 문학교육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해외에서는 한국어보다 더 먼저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이 한국문학이에요. 한국문학. 특히 해외의 대학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회화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한국어 회화, 한국어 문법 이런 거 가르치죠. 이전에는 한국사,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문학 이런 거 가르쳤어요. 이런 거. 그래서 지금도 해외의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원 이런 데 말고요. 대학이나 또 고등학교 이런 곳에서는 한국 문학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들을 굉장히 요구해요. 그리고 자기네 기관에 있는 교원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문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국 문학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뭘 가르치지?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소설, 내가 알고 있는 시 이런 것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 과연 외국인 학생이 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교과목 안에서는 외국인에게 문학교육을 할 때 작품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작품을 시, 소설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언어 교육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과목이에요. 이것도 재밌겠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다 들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역 표시가 없는 교과목이 나왔습니다. 영역 표시가 없어요.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네. 영역 표시가 없는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지금 미개설된 교과목들은 아직 우리가 인증을 받지 않았어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이제 국어원 인증을 받는데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개설 교과목들은 아직 그 영역 구분을 받지 못했고요. 이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영역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졌어요. 국립국어원 그 인증평가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그 국어기본법 안에서는 영역 구분이 한국어학, 일반 언어학,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 그 다음에 문화교육, 그 다음 한국어 교육 실습 딱 이렇게 5가지 영역밖에 없어요. 영역밖에 없는데 이 교과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역이 어디냐면 언어문화 영역이거든요. 언어문화. 그런데 국어기본법 안에 지금 이 언어문화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이걸 어학에 넣어야 되는지 문학에 넣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어 교원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이긴 한데 이걸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영역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네 평가 보류예요. 평가 보류. 평가 보류인데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문화라는 영역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45학점을 채우고 남는 학점 중에 이쪽 영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교과목이에요. 어떤 걸 다루고 있느냐면 의미화용론에서 그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적인 특성에 대한 이야기 드렸죠. 이건 한국어에 특정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의 관용 표현, 그 다음에 속담, 그 다음에 그 사자성어, 뭐 이러한 한국인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그 언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우리말에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사용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국어 표현의 문화적인 배경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 상황에서 저런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전달할까? 네. 도대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걸까? 네. 그런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싶으시다면 저 과목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이제 이해하시면 어떤 이해가 되느냐 하면요. 특히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어를 하셨다면,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사고를 하는구나 해서 우리를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를 볼게요. 교육과정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교육과정.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나중에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서 나오는 게 이제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할 내용을 다 넣고 해서 나오는 게 교재예요. 교재. 그래서 이 교재와 교육과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교육과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교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재를 선택하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물론 이렇게 쫙 가셔가지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보시겠죠? 제일 예쁜 거 그림도 많고 뭔가 꽉 찬 거 같은 거 이런 거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가격이 싼 거
이런 걸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유명한 기관에서 나온 거,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이 표지를 딱 넘기고 머릿말을 읽으신 후에, 머릿말을 읽으셔야 돼요. 머릿말을 읽으신 후에 딱 넘기면 거기에 1과부터 쫙 교육 과정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목차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목차. 근데 목차 말고 교육 과정표가 거기 나와 있어요. 1과에서는 제목이 뭐, 주제가 뭐, 어휘는 어떤 걸 가르치고, 문법 표현은 뭐, 그 다음 뒤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활동 중에 뭐, 이렇게 교육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또는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과 잘 맞는가, 내가 교육해야 하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잘 맞는가, 이걸 보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교재를 선택하실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교과목에서는 그걸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진 교재만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행복한 환경에 놓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해외를 간다, 또는 국내에서도 특별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다 하면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가 하나도 알맞지 않은 환경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재에 비스무리한 거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을 대충이라도 짤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교과목에서 교육을 해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라는 곳에서. 그래서 한국어 교재에 관심이 있는 분, 한국어 교육과정 구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 교과목을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이 준비가 돼 있을 때 들으셔야 도움이 돼요. 이게 4학년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4학년에 있는 이유가. 네. 4학년 2학기에 있는 교과목들은 대부분 전공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전공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이고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이 전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간 버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3학년 들어오신 분들도 이번 학기 말고 다음 학기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다문화 한국어 교육론. 이건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죠. 사실은 그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아무튼 뭐 쓰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여러분이 국내에서 그런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원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쪽의 교육의 그 개관을 해드리기 위한 성격의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권 교과목과 약간 성격은 비슷한 거죠. 특별한 학습자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현대문학의 이해는요. 네. 현대문학의 이해는 여러분이 들으시는 교과목 중에 1학기에 있는 교과목 중에 한국 문학의 이해라고 있어요. 1학년 1학기에 있는 문학의 이해. 이 문학의 이해는 한국 문학 전반을 그냥 후루루 훑어요. 이렇게. 후루루 훑는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꼭 한국 문학, 한국 문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옛날 거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옛날 거. 무슨 전통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의 옛날 이야기, 이런 것만 가르쳐 주고
지금의 한국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지금의 한국. 내가 알고 싶은 건 지금의 한국인데. 그래서 문학작품도 여기 지금 별도로 현대문학을 따로 뒀어요. 현대문학을 따로. 네. 여러분이 한국문학 번역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외국인 이제 번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한국 문학의 진수는 다 현대문학 작품들이에요. 현대문학 작품들.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작가의 작품도 그 사람들은 네, 너무나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 한국 현대문학에 대해서 소양이 없는 거죠.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분들을 보면은. 네. 그래서 현대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거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있죠. 한국어 교육 실습. 한국어 교육 실습은 4학년에 1학기에도 열리고 2학기에도 열려요. 그런데 여러분은 2학기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21 이렇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의 마지막 학기는 1학기가 되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장 마지막 1학기에 교육 실습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의 지금 학습 흐름으로 보면. 네. 근데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실습을 해야 돼요. 나머지 교과목들은 다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으로 공부만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면 되는데 저 한국어 교육 실습은 실습을 하셔야 돼요. 실습은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근데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뭐 준비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준비가. 그래서 이 교과목은 여러분이 전공 공부를 좀 하시고, 네. 전공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전공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이 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지금 우리 학부 커뮤니티고요. 여기 메뉴를 보시면 여기 제일 아래에 한국어 교육 실습 안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오시면 제일 상단에 한국어 교육 실습 수강 신청 절차 안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마지막 학기에 하셔야 되는 일인데 마지막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 3번째 학기 말에 공지사항이 뜰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한국어 교육 실습은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학부 공부를 일정 양 이상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제한을 안 두고 했더니 2학기 공부하신 분, 3학기 공부하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는데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통과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떨어져요, 이거. 떨어진다는 얘기는 F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그 공부를 일정 과목을 한 사람들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지금 이렇게 한 지 2학기, 3번째 학기째거든요.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지고 실습의 결과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학기 지금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하신 분들의 일정인데요. 네, 학부에서 합격자에 한해서 일괄 수강 신청을 한다. 이게 언제냐면 8월 3일이었어요. 8월 3일. 8월 3일이면 우리가 9월 개강, 8월 31일에 개강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강하기 한 달 이전에 이미 신청하세요 라는 공지가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4학년 1학기, 2학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도 보내고 공지사항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여러분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다 해요. 밴드에도 올리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고 나중에 수강 신청할 때 왜 수강 신청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 신청을 하시도록 하는데요. 이거 말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무슨 과목을 들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수강 신청란에 들어가시면 이게 수강 신청하는 칸이에요. 여기 보면 등록금 납부가 있고요. 등록금 납부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실습비 납부라고 있어요. 그건 우리 학부만 있어요. 실습비 납부. 그래서 그 수업료를 먼저 내고 그 다음 실습비를 내고 이렇게 해야 수강 신청이 완료가 돼요. 수강 신청이. 요건 나중에 또 우리가 여러분이 교육 실습을 하시게 될 때 여러분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교육 실습은 마지막 학기에 하는 게 좋구나. 그런데 교육 실습은 내 마음대로 신청을 할 수가 없구나.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겠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걸 연계를 이제 못해요.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학생들을 불러요. 여러분 수준에 맞는 학생들을. 그래서 주로 한국어 초급 학생들을 데려다가 여러분이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다 만들어요. 그 비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알바비. 외국인 학생 알바비. 외국인 학생 알바비 플러스 그 다음 여러분이 그날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식사를 거르고도 오시고 기다리면서 목이 마른 사람도 있고 그럼 뭔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간식 사서 여러분 대기실에 넣어드리고 을 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습을 해요. 뭐냐면 준비는 다 똑같이 하고요. 현지에서 실습을 해야 돼요. 현지에서 자기가 외국인 학생들을 다 구성을 해서 교실 환경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우리가 직접 여기서 그 심사를 하고 피드백을 주잖아요. 거기는 수업하는 걸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요. 영상을 보내면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그걸로 심사를 해요. 네. 그 실습할 때 네. 스스로 해야 되는 만약에 복지관 그런 데는 신청해요? 아니요. 안 돼요. 네. 여기에서 해요. 학교에서. 학교에 와서 해요. 네. 다른 기관에서 실습하는 거는 우리 학교는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직접 해요. 우리가 직접 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파트너를 우리가 지금 저희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다 소화가 어려워요. 이번 학기에도 지금 교육 실습을 해야 되는 분이 우리가 170명이 넘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1시간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70시간을 교수들이 꼬박 앉아가지고 그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버겁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좋은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 이렇게 실습 위탁을 할 기관을 찾고 있지만 그렇게 저희하고 잘 맞는 기관을 아직은 못 찾았어요. 아직은 못 찾아서 지금은 힘들어도 그냥 학교에서 일단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 저희가 OT 때 소개해드렸던 그 일정 말고 다른 일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정표에 참고를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19일부터 20일
대천이라는데 네, 저희 연수원이 있어요. 외대 연수원이 있고 수련원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 MT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일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일찍 가는 팀들은 이제 오후에 가서 있지만 뭐 저녁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1박 2일을 안 하고 밤에 가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우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저기 오셔서 많은 학우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시고 네. 저희는 혹시 이제 가면 뭐 이렇게 나를 막 드러내야 되고 힘든 거 시키고 막 술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희는 술을 먹긴 먹는데 술이 주는 아니에요. 반주 정도 마셔요. 반주. 네.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할 만한 정도로. 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주로. 네. 서로 뭐 어떤 꿈 가지고 들어왔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서로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나눕니다. 저기 꼭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오프 수업은 중간고사 전에는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중간고사 전주는 우리가 안 해요. 기말고사 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빼고는 아마 계속 진행이 될 텐데 11월 14일에는 쿠페스타라고 해서 우리 학교 축제 이름이에요. 저 쿠페스타가. 네, 쿠페스타 축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쿠페스타를 하는데 이번에는 음악회예요. 음악회라 오케스트라가 오고 네, 그 노래하시는 네,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이런 분들 오셔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이 있는 음악회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저희가 거하게 대접을 해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오시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소원 있으신데 저녁 식사는 다른 학교에서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 네. 5시에서 7시가 그 쿠페스타 그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네. 7시 이후에는 저희는 저녁을 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그냥 학교별로 디프를 하라고. 아, 그래요? 네, 학교에서 변경됐구나. 네, 학교에서 돈이 지원이 네. 되는데 없는 한국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에 학생회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뭐가 생겼느냐 하면요. 그 주제가 있는 가을 음악회 중간에, 우리 학생들하고 협연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얼마 후에 공지가 나올 텐데, 노래에 소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악기에 소질이 있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지원을 하시면 저기 지휘자분께서 오디션을 보실 거예요. 오디션을 보고 협연을 같이 할 거예요, 그날. 노래를 하셔도 좋고 악기를 하셔도 좋아요. 협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고요. 이 앞부분에 학생회에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학생회에서 진행을 하면 뭐 아마 요번에도 장기자랑 이런 걸 하나? 아마 여러분에게도 뭔가 참여의 기회가 열릴 거거든요. 그것도 아마 총학생회에서 공지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도 즐겁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21일에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지난 학기부터 학교에 못 오는 분들 전국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학우분들을 만나러 가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부산에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에 제일 많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부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에 80%가 살아요. 서울 경기권에 80%가 살고 지방은 여러 저기 흩어져 있는데 우리 학교 전체로 하니까 수도권에 한 70%가 살고 30%가 지방에 사는데 부산에 제일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부산을 갔는데 요번에도 이제 부산을 학교 전체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21일에 부산 지역에 가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도 부산에 있는 학우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하시면 나중에 학부로 신청하세요. 네, 그러면 교통비는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산 말고 다른 지역도 학교 단체로는 안 가는데 몇몇 학부가 연합해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전라도 지역에 지금 가려고 하거든요. 그쪽에서 요청이 많대요. 다른 학부로 요청이 많아서 그럼 뭐 몇몇 학부가 같이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방에 계신 학원님들 우리 동네로 왔으면 좋겠다 하면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른 학부하고 조율을 해서 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12월에 진행이 되고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집중학기가 열려요. 근데 이제 집중학기는 계절학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예전에는 전공 과목을 안 열었어요. 계절학기 때. 교양 과목 위주로 열었는데 집중학기라는 말로 확대가 되면서 교양, 전공 모두 다 열어요. 모두 다 여는데 저 취지는 뭐냐 하면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빨리 전공을 빨리 이수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전공 이수를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방학 때도 전공을 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전공을 방학 때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교양 들으셔도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는 저희가 해외 교육 실습을 가요. 매 학기 해외 교육 실습을 가는데 오늘 아마 불가리아 다녀오신 분들 보고 있었죠. 네. 그렇게 가는데 올 겨울에는 저희가 그 일본의 니가타라는 곳이 있어요. 니가타 혹시 들어보신 일 있어요? 네. 북송선이 가는. 네.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네, 출발하고 오고 하는 곳이 니가타예요. 네. 근데 그 니가타에 외대하고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으로 저희가 실습을 갑니다. 사실은 작년 겨울에 가려고 했는데 작년 겨울에 신청자가 9명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번에는 18명이나 신청을 해서 네, 굉장히 규모 크게 실습을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차 모임이 있었고 네, 이제 준비를 해서 가게 되는데 저 때 갑니다. 저 때 교육 실습을 다녀오고 나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학기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네. 교과목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 네. 지난 계절학기 집중학기에 네. 그 교수님이 그 교육학계로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쪽에 보면 교수님 교육학계도 똑같은 과목이에요. 똑같은 과목이고 그게 이제 강의 교수가 있고 운영 교수가 있어요. 강의 교수가 있고 운영 교수가 있는데 그 과목은 강의는 제가 했고요. 이번 학기의 운영은 박기성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들으셨으면 또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목 이름이 똑같으면 그거는 동일한 교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었으면 교수 이름이 달라져도 다시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또? 네, 없으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 학기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그 이번 학기 말까지 잘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이 있거나 힘든 게 있으시면 주변 분들하고 함께 하세요. 주변 분들하고 함께 하실 때 나하고 지금 같은 학기인 사람이 제일 통하는 게 많겠죠. 그런데 도움 말씀은 네, 선배들이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프 모임이나 아니면 밴드 이런 걸 통해서 교류를 많이 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여러분들 잘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